전세계 23억 기독교인의 방송, 개혁주의 지성인의 방송, 가난한 성도들의 방송,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사이다 방송 신앙터치, 당신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앙터치 벌써 4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같이 하시는 누님들이 2분 계신데, 그 모태 집사님이랑 작두 누님이 죽기 전에 꼭 로마를 가보시겠다며 저희들을 버리고 로마 여행 가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2명의 게스트를 모시고 신앙터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대기업 때려치고 중국어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샤오지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샤오지에님. 네. 샤오지에 입에 짝딱 달라붙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아직은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PD와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유잡스님, 그리고 조나단 권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시사터치 시간인데요. 최근에 그 이번 생은 망했다. 사실은 제가 제 와이프랑 농담으로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태어나자 그러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기사가 떠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뉴스앤조이에서 성공지상주의가 결합된 한국 교회의 간증 문화를 고민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힘든 일이 있었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는 결론을 짓고 꼭 나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간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 말이 복음적인 간증인가라고 오늘 기사가 저번에 기사가 떴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나단님? 이 기사에 근데 네. 왜 이 기사를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네. 배경이 뭐예요? 이 기사의 배경이? 이거 어떤 청년이 쓴 거네요. 여기에 딱 써있는 기자 회원이 쓴 거고, 보통 청년이 그냥 간증을 들어봤더니만 대부분의 간증이 전부 다 성공을 해야지만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당연하죠. 간증으로 세우는 사람을 아무나 세우진 않죠. 뭐 내세울 게 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공부를 엄청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뭐 1, 2년 만에 뭐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갔다. 이런 간증 저도 실제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사업하다가 맨날 망했는데 하나님 알고 11조 제대로 하니까 갑자기 또 사업이 번창을 해서 뭐 10의 2조까지 하게 됐다. 이런 식의 간증이. 근데 이제 혹시 그거 아세요? 왜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 전체 공예배 시간에 아니면 전체 이제 교회 모임 시간에 그 어떤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앞에 세우잖아요. 그런 문화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혀 교회 모르겠는데? 역사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 문화는 모르겠고요. 저 예전에 저도 이제 작년에 세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앞에 나가기 전에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네. 저랑 같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 앞에 몇몇이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일단은 사전 검열이라고 사전 예행 연습. 예, 예행 연습. 부교육자들이 보통 원고 확인해요. 예, 원고 일단 다 들어보고 제일 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결국 앞에 이렇게 세우고 뭐 그런 식으로들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아서 제가 뽑혀가게 돼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되었는데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부터 그런지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 간증 문화가 대중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8년도 그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역할을 좀 이제 그 교회가 자각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들이 있었냐면 전도 축제라는 예, 이웃 초청 잔치 뭐 이런 것들이 한참 붐을 이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웃 초청 잔치를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교회에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전에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간증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이제 보통 그 얘기를 연예인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대중적인 어떤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목사님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 초청 잔치라는 것을 하는 게 한국계 전체에 아주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네, 저도 그때 태조 왕건도 하고 최근에 이순신 장군도 하고 대조영도 했던 그 탤런트 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저도 그때 교회에서 많은 그 연예인들이 그때 한참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가 이제 한 10년 그렇게 하다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좀 대형 교회들이 평신도 중에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알파나 기타 어떤 그 훈련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많이 도입한 교회들이 일반 자기들 교인들 안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교회 나와서 잘 됐다. 이런 보통 이제 레퍼토리로 구성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예배 시간에 기회를 많이 주게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간증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증이라고 하는 문화가 처음에 언제 생겼냐면은 교회사적으로는요, 이게 청교도들의 문화였어요. 이게 청교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요, 일반 신도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간증하는 시간을 왜 줬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무슨 간증을 시켰냐면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회개를 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교회 회원 전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거 제가 저번에 죄와 죄들 다뤘었잖아요. 그거를 다룰 때 각자의 체험과 그러니까 진리는 같은데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체험을 하거든, 그 진리를요. 그러니까 다르게 체험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체험의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전체의 공동회의에서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죄를 어떻게 깨닫고 죄를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쭉 들어보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회개가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된 회개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기사에 나온 간증은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간증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간증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나 잘 됐어요. 예, 거의. 그렇죠. 그런 방향이죠. 요게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부럽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간증은 제가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간증은 예배 시간에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배에 대해서 잠깐 좀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게 뭐 듣는 사람이 우리 그 성도들이 감동받으러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하면 모두도 여기 가슴이 불타오르죠. 맞습니다. 이야, 나도 좀만 더 11조 내고 좀만 더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불타오르고 지금 이 예배의 주인공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오빠가 말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현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 이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간증의 시간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 충분히 감동이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감동인과 이 정서 안에 뭔가 네, 이렇게 네. 터치를 주려고 그런 이제 간증 시간을 감동팔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감성팔이. 그런 거죠. 감성팔이. 감성팔이. 예. 네.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전도할 때도 되게 효과적이죠. 내가 만약에 누굴 전도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럼 네. 당연히 이제 꼬실 때 꼬실 우리 때 교회에 와.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네. 꼬실 때. 그럼 보통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제 교회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음. 야, 우리 교회 누구 연예인 누가 와가지고 간증한대.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 우리 유명한 뭐 기업가 누가 와서 간증한대. 네. 한번 와서 들어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갖거나 관심이 없던 사람도 이제 궁금한 거죠. 뭐 연예인이 온다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온다니까. 네네. 그렇게 와서 들으면 사실은 그렇게 혹하게 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게 이제 종교의 본질이에요. 음. 종교의 본질이 복을 파는 거예요. 복을 팔아서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그 한국 불교가 망하는 이유가 한국 불교가 도를 찾는다고 연예인들은 많이 안 보는. 복을 안 파는 거야. 네, 복을 안 팔다 보니까 교세가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 기와장 좀 많이 팔아야지 예. 이제 네. 되는데. 저도 살면서 교회 처음 나가서 다니면서 연예인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꽤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네. 예. 참고로 우리 그 부자 청년은 새신자입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이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네. 그 연예인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교회 나가셨겠죠.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예, 운이 좋게 연예인들도 보고 정치인들도 보고 유명한 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주의에 빠진 교회의 어떤 새로운 형태, 새로운 버전인 거죠. 현대에 맞게끔 이게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오늘 이 기사를 쓴 이 유스앤조이의 일반 회원이신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쓰셨는데 그런 거를 들을 때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어떤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청년들이. 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요런 간증 문화는 그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간증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진정한 회개나 그런 거에 대한 나눔의 간증 시간은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뭐 예배 중에 있는 것보다는 따로 간증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소그룹 모임할 때 간증하는 거는 괜찮고 거기서는 소그룹 모임 간증에서 나 잘 됐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도 간증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간증을 많이 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하나님 만나고 잘 된 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전이 되고 근데 약간 간증할 때 이게 MSG를 좀 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양념 좀 더 극적으로. 왜냐면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게 그쵸? 나가면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심은 딱 여기까지인데 이걸 더 이렇게 예, 약간 그게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한국 교회에 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이유가요. 그 선교단체의 그 DTS 강의 중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요 특별히 그 특화된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파트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 강의 주제들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특화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자기가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체험들이 없으면 마치 나는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 강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교회 안에 일종의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간증을 할 때 내 삶에서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조금 이제 극적인 MSG를 좀 많이 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요 기사 한번 뉴스에조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느끼는 점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대부분이 나는 아직 잘 안 된 게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네.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교회가요.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역자분들이 계시면
이게 성공주의에 물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공예배 시간에는 진리를 말하는 거지 자기의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객관화시킬 수도 없는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초창기 때 우리의 믿음의 그 개혁자들이 처음에 간증을 말했던 거는 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회개를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이었던 거지 자기 신앙의 어떤 그 복받은 체험들을 말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교회 안에서 문화를 좀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복받은 거 간증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인식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교회도 장사가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돼. 해야 돼. 솔직히 교회는 장사 안 돼야 됩니다. 네, 교회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지금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또 기독교계에 또 빨간 줄이 하나 또 그어졌어요. 이거는 지상파 방송에서 이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알고 보니까 목사 자식이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세호제님? 네, 이거 김요셉 씨라는 사람의 얘긴데요. 이름처럼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제 교인이었어요. 목사님 주례로 지금 아내와 결혼을 했고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자식인 줄 알고 키웠던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랑 유전자가 99.9999 1차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완전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아내와 목사 모두 아주 당당하게 이 결과 앞에서 그 아이는 기적이 낳은 아들이다. 0.00001%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낳은 아들이다 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의심될 만한 정황은 없었느냐? 근데 이 김요셉 씨가 그러는데 이제 아내가 교회만 가면 새벽이 다 돼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집에 예고 없이 들어갔는데 아내는 얇은 옷만 입고 있었고 목사는 급히 이제 속옷바람으로 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이미 한바탕 난리가 날만도 한데 그냥 넘어간 걸 보면 이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있었던 중이라고 한 변명을 속옷 받고 뭐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그 목사가 사별을 하니까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들이 목사를 닮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사실 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 나온 안 써요. 이 정도가. 왜? 쓸만하잖아요. 이제 드라마 그 대본 작가들이 교회의 얘기들을 파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거기에 남자 무궁무진한 소재들이 목사가 요즘 소재 많이 고갈된 것 같은데. 맞아요. 파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웃기긴 한데 웃을 일이 아닌 게 이거를 보고 그 일반화를 시키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역시 뭐 누구 개독교 안 된다. 아니 이게 기독교 신문에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요 보배 드림이라고 그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게 순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 관련 맞아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거기까지. 이게 뭐 기사를 저도 잠깐 좀 읽어봤는데 그 처음부터 결혼하는 거를 목사님이 주례하는 거부터가 조금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여자분이랑 사귀어가지고 결혼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그 눈빛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아마 이 분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랬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누누이 몇 번 정도 팟캐스트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직업이죠.
네. 네.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목사는 직업이지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성직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일하는 모든 직장이 그게 성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내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있고 뭐 중국어로 돈을 벌고 있고 그런 거 전부 다 그게 성직인데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많이 지적질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이 사건에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크게 새롭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 앞에 이 사건을 대하는 네. 이 당사자들의 태도와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유전자 검식을까지 했는데도 이게 동정녀 기적이라고. 탄생론을 새로 만들어낸 이 부인과 이 목사의 태도, 이 뻔뻔한 네, 거죠. 네, 이 사람들의 네. 태도 하나랑요. 네.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네, 네. 이건 좀 다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전에 그 불륜에 휩싸였던 사람들은 네. 보통은 이렇게까지 나오면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책임을 지든지 네. 물러나든지 하는데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되게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네.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멘탈 구조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이 유전자 검식을 했는데 2번이나 했어요. 네. 기사에 보면은 네. 네, 처음에는 네, 그 제가 볼 땐 그 남편분이 몰래 한 것 같아요. 몰래 한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해가지고 네, 쓴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언론을 타고 나서 네. 기자가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목사도 동의를 해가지고 두 네. 번째 또 검사를 했는데 99.9%가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 결과 앞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어, 교인들이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목사님을 신뢰한다. 아 그렇게 나왔나요? 네. 아 진짜 여기 인천 네. 모 교회에서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아. 목사님을 신뢰한다. 목사님은 절대로 그럴 말이 일이 없다. 되나? 아니 아직 강단에 서신대요. 네. 그런 일이 있대요. 그게 더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이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뭐 회개를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 완전히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동정녀 탄생론을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상식이랑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둘은 예. 딴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사실은 저도 과학을 공부했고 우리 저기 부자 청년분도 과학을 공부했지만 이게 사실은 유전자 검식이 요즘에는요 99.999로 쓸 수밖에 없는 거는 100%. 그냥 100%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 거야. 맞습니다. 아, 예, 100이라는 그거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 보통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99.999라고 써놓는 이유는 실합니다. 100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냥 100%인 거예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만약에 99.91 그렇게 나오면요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예, 근데 99.99로 나오면 아닐 가능성이 없다고 없다는 보는 거죠. 뜻입니다. 아. 예. 이게 절대로 0.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네. 이게 이분의 목사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98%는 못 나오는 그런 거 거예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이게 90% 일치 그러니까 유전자는요. 네. 90% 일치하면요. 네. 여기 있는 샤오지혜님이랑 서울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랑 하면 90% 나와요. 아 진짜? 네. 네, 아 맞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0% 아니면은 네. 아닌 거예요. 아니 저는 왠지 그냥 아닌 사람이랑 하면 한 80%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한 사람은 50% 나오나? 네, 이렇게. 95% 정도 나올 겁니다. 아.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새로운 완전 신선한 또라이들인 거예요. 빨리 천국으로 가셔야죠. 근데 이거 뭐 법적으로 뭐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네, 우선 또 네. 그런 건 폐지됐으니까 또 없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유전자 검식으로 하는 거는 요게 이혼할 때나 그럴 때 얼마나큼의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게 네. 하는데 네. 효력은 있겠죠. 어쨌든 이 남편분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분은 갈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이제 남편분이 고소를 해서 이거 왜냐면은 자기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네. 친자식이 그렇죠. 아닐 예. 경우에는 아마 이거를
17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어. 그 17년 동안 키운 것에 대해서 뭔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민사를 아마 안 될 해서 겁니다. 안 근데 돼요. 그 네, 아들은 왜냐면은 무슨 죄? 우리나라가 그런 거 양육비 문제 같은 게 서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요,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둘이 결혼 이렇게 잠자리 가져가지고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결혼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양육비를 책임져요. 양육비. 18세 될 때까지 책임. 무조건.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기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혼모들이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아기 아빠를 꼭 찾아요. 내가 좀 성적으로 문란해서 여러 남자랑 잤더라도 그 남자를 찾아야지 그 남자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미혼모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뭐 법적인 책임을 있겠지만. 물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네, 아마 법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신뢰 안 되는 거야. 이럼에도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완전히 사회에서라도 그 매장을 사람들 시켜야 잠재적인 되는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닐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 반지성주의 있잖아요.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 아니 이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몰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거 우리 교회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자. 그런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집단 이기주의 같은 집단 거. 이기주의 같은 집단 이기주의. 우리가 요거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자. 쉬쉬하자.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목사를 처벌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건가?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사고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교회가요. 감싸준대요. 그렇죠. 진짜 처벌 제대로 받았다는 기사거리나 그런 거 제대로 본 적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사님 잘못했으니까 내려오시죠 하는 예, 교회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우리 신학터치 팀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모님하고 사별했으니까 이제 새로 결혼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혼하고 그 여자분이랑 성령님이 결혼을 맺어주셨으니까. 맺어주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자식을 통해서 둘을 사별하시니까 맺어주셨으니까. 외롭지 않게 이제 그렇게 다시. 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대박인데요. 요거는 또 후속 기사를 좀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저도 이 사람들의 멘탈 구조 앞에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예, 아마도 그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우리나라가 뭐 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인 이런 근거들도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아마도. 근데 이 남자분은 이혼하시고 그 아들은 제 부인한테 보내야죠. 아들 아직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궁금한 게 그럼 일단 그 남편이 되게 불쌍한 것 같고 그 자식이 벌써 17살이라면은 목사님한테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또 진다면 호부 허용을 허락하지 않겠죠? 그것도 되게 홍길동인가요? 그 되게 완전히 근데 그 17년 동안 또 정이 있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예 보니까 남편이 아마 이 남편분이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키웠는데. 아들인데. 예. 아들이잖아요. 너무 착한 것 같아. 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팻말 들고 1인 시위를 교회 1인 앞에서 하고 시위한다는데.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이 그 분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방송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그러면서 혼자 이야기 지어내서 이러고 있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되게 외로우시겠네.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분을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씌었나 왜 뭐해? 아니 뭐가? 그게 아니라 왜 교인들이 왜 그럴 그러니까 뭐에 그러니까 씌였나 뭔가 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검식을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방송이 나왔으니까 이제 교인들도 알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그 몰랐으니까. 아빠의 몰랐어. 혼자의 아. 주장이었으니까 이게 그랬으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나오면 한 사람 밥은 만드는 거 쉽잖아요. 쉽죠. 예. 네. 저는 이게 지상파 나왔을 때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이거 그냥 묻히고 넘어가면 이 남자분만 너무 힘들고
기사거리가 되고 우리 그냥 가십거리가 좀 되니까 아마 그게 더 전달이 좀 되고 교회 쪽에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네요. 네. 좀 잠깐 저는 이제 이 기사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우리 작가분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된다. 작가분들 교회 오시면 됩니다. 네. 재밌는 얘기 교회에서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많을 소재를 것 같습니다. 찾아야 되지 않나. 이제 앞으로 불륜 대상의 그 직업은 다 목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새신자로서 걱정되는 아, 게 1번 대명사가 네. 되는 네. 건가 그러면? 아. 이 사건이 이대로 그냥 이렇게 묻혀서 넘어간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예? 그런 어느 곳에서 비슷한 또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또 똑같이 주장하겠죠. 나도 성령이. 성령이 낳은 이 동정녀 탄생론은 진짜 네, 이거 네. 역사의 길이 남을 새로운 와. 탄생론이 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네. 좀. 예, 우리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정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국감이 끝나고 나서 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국감에서 해결 못한 것들이 이제서야 다시 한번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이화여대에서 네. 학생들이 이화여대가 생긴 지 100몇 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큰일을 하나 해냈다고요. 네, 네. 네,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 재단 설립 배우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이 둘러싼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승마 선수인 정 씨가 이화여대에 이제 입학하고 또 성적 처리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과 교수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던 이대 총장이 끝내 이번 주에 이제 사퇴하였습니다. 네. 방송 나가는 건 그 다음 주려나? 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특혜가 있었길래 이제 교수 학생 모두 나서서 총장을 사퇴시켰냐 하면 먼저 입학 과정에서 선발될 때 입학처장이 면접관들에게 마치 정 씨를 지목하듯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 뽑아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가지고 있던 정 씨가 18대 1 경쟁률을 뚫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사실 승마가 체육특기생 종목으로 새로 등록이 됐다고 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입학 원서 접수할 때도 정 씨가 자격 조건이 미달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아직 금메달을 이렇게 따서 원서 접수할 때 이제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그래서 어쨌든 자격 조건도 안 됐었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문제 없이 합격했죠. 그럼 그렇게 입학을 했으면 열심히라도 다녀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는 오지도 않아가지고 첫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학고를 받았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학칙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국제대회, 뭐 해외 연수, 뭐 교육 이런 거 참가한 학생들은 출석을 인정해 준다는 네 이런 학칙이 갑자기 생깁니다. 근데 이걸로 정신 학사 경고를 이제 면제받게 돼요. 네. 출석으로 해주었으니까. 네, 다 이제 받았는데 다시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발로 썼다고 해요. 뭐 오타도 네, 뭐 그거는 그러고, 맞습니다. 네, 뭐 오타도 뭐 많고 또 블로그로 그냥 긁어서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심지어 리포트의 교수가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피드백까지 이렇게 또 존댓말로 써서 이제 줬다고 하고요. 어떤 수업엔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이제 과제도 안 냈는데 B를 받았대요. 네. 이러니 이제 개교 이래 최초로 교수와 학생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던 사건입니다. 네. 일단 우리 이화가 해냈네요, 드디어 한 건. 네. 네, 해냈습니다. 사실은 인터넷 보면 뭐 이거 대놓고 얘기할게요. 이화여대가 사실은 친일 대학교였기 때문에 친일 행적이 있었던 대학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역시 친일하던 학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한참 욕을 먹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학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이제 총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좀 사람들이 시선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제 이슈가 되냐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지금 이게 계속해서 미르재단하고 이제 이 박근혜 정권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계속해서 비리 문제가 터지는데
이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 민주당 전체가 대응을 잘 못하니까 검찰 쪽에서도 사실은 압박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수사를 민기적거리는 거야.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하냐, 수사를 하냐 마냐도 이게 어떻게 하여튼 넘어가 보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뭐죠 비선 실세라고 해서 계속 문제들이 터지는데 이게 뭐 수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에선 터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근데 이제 이대에서 그나마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론 이제 이대 학생들하고 교수 200명인가요? 들고 일어나서 이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체적인 그 비리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대에게 지금 감사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 정유라 학생이라고 해야겠죠. 어린 네. 친구니까. 이 학생이 특혜를 받은 거에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 나쁜 게 뭐냐면 금메달 따고서는 그러니까는 운동선수 중에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김연아도 네네네. 고대 특기생으로 네네.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 해외 여행이 아니죠. 연수. 연수 및 훈련으로 학교를 빠지니까 학점을 F를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학성 연고를 먹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김연아가 다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아서 졸업을 그렇게 학점을 맞게 되는데 똑같은 분인데 이제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김연아도 F 먹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정유라 씨가 2년 전에 그 SNS에 올렸다는 글이 요즘에 또 문제가 네. 되고 있잖아요. 뭐 엄마 얘기 나오는. 그 뭐 능력도 실력이다. 능력도 실력. 부자 아빠 엄마가 부자인 것도 실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 그 글을 이제 올린 게 SNS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한테 이 사춘기의 한 소녀가 이렇게 급 화가 나가지고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부자인 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서 그 걔네들은 그런 표현이 아예 있대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를 골라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저 말이요. 정유라라고 하는 이 어떤 미친 여자가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요. 사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이 말에 반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이 뭐죠? 이 고등학생인 한 여자애가 쓴 말이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수저 흑수저 얘기. 그렇죠. 금수저 수저가 그 얘기도 나온 거고. 그게 스펙이라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금수저라도 흑수저랑 똑같이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위에 자리에 올라가지를 않고 금수저는 낙하산이고 흑수저는 저 뒤에서부터 뛰어 올라와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은 아프지만 뭐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예. 예.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인데 며칠 전에 저랑 같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미리 웃지 마. 맨날 미리 웃어. 우리 짭수 형님 맨날 미리 웃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웃어. 맞는 말 같아서. 예. 그 엄마가 이제 저 뉴스 보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웬일로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 정유라 그 사건을 보면서 엄마가 지수야 그 정유라 있잖아 그 학생이 알고 보니까 박근혜 딸이었대라고. 박근혜 딸설. 이건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그래서 정윤애가 원래 박근혜의 남편이었고 박근혜 딸이 정유라였고 근데 그 정유라 지금 엄마 대리모예요. 네. 데모라고 해야 되나? 조심. 그런 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나도 사실은요.
이거는 지금 녹음 안 되고 나중에 써먹더라도 사실은 그런 기사는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가 돌아도 지성인들은 그런 얘기를 그거는 찌라시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군에게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기 때문에. 얼굴 봤어요? 얼굴은 이제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못 봤죠. 근데 닮았어요? 자기 아니 저 못 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친딸처럼 아끼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 뭐죠? 최순실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 뭐죠?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친딸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특혜를 주고 대리만족.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거도 없이 막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삐처리 아니냐. 삐.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김종필 씨가 그 사촌이잖아요. 박근혜 씨의 사촌이에요. 사촌인데 그 딸을 낳았다는 얘기를 그 첫 얘기가 그 김종필 씨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김종필 씨 아시죠? 예. 우리 예전에 삼김 시대를 주도했던 총리 아니에요? 총재였던. 총재. 약간 불독하신 분이. 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래서 삼김 시대를 이끌었던 그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 얘기가 있어 맨날. 나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시사 그 만화에서요. 이분이 맨날 지지도가 1% 2%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대통령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만화가 뭘 그려놨냐면 전교 꼴찌하는 애가 나는 서울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김종필 씨에 빗대서 그 만화를 그려놨다. 나 그 얘기 이 사람 보고 그 얘기가 꼭 생각이 나더라고. 사실은 이거는 뭐 녹음이 안 될 것 같은데 김종필 씨가 박근혜 씨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겠다 그랬을 때 김종필 씨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그 얘기였대요. 딸까지 있으면서 숨겨놓은 딸이 있으면서 어디 발을 들이려고 해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거 나 나가면 안 돼. 최순실 씨 위에 돌아가신 최태민 씨라고 있어요. 이게 사이비 교주인데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불교와 무속신앙과 몇 개를 종합을 해서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흥 종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박근혜가 빠져들어가서 교인이 30명이었대요. 네. 근데 진짜로 30명이요? 다섯 번째 부인의 딸이 최순실이에요. 다섯 번째 부인의 딸. 근데 다섯 번째 부인이 누군지 몰라. 네, 아무튼 다섯 번째 부인의 딸이 진짜. 최순실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로 가면서 박근혜 씨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이 그때 당시 80년대에 청와대에 탄원서를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태민이 우리 언니를 너무나 홀리고 있으니 이 사람을 제재를 해달라 라는 탄원서를 넣은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씨가 얘기할 때 잘 들어보면 뭐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어쩌고 되게 이렇게 무당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박근혜 직접 얘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아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요. 그렇다는 기사가 아니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정확하게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숨겨놓은 딸이 있다 없다 그거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박근혜 씨가 최태민이라는 교주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최태민의 딸이 최순실과 되게 친해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비리들이 엮이는 게 그렇죠. 아닌가. 76년도인가요? 76년도부터 그 뭐죠? 구국 뭐 어쩌고저쩌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특이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단체를 이제 최태민 이 목사가 그러니까 기존 교단의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목사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그 불교 뭐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를 섭렵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인 30명이 있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박근혜 씨를 만나면서 어떤 그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 단체의 수장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후원자로 들어오고 멤버로 들어오면서
뭐 얼마더라고요? 매달 회비만 200만 원씩인가? 그 당시에 쌀한가마니 10,000원 하던 시대에 200만 원 회비, 그 다음에 회원 가입비로 뭐 몇 억씩 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추적한 부가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만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지금 엄청난 사람이에요. 최근 기사에 나오는 3천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거는 이화여대가 우리나라가 격동의 시대였던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후로는 대학생들이 뭔가 해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학생들이 그때부터는 진짜로 직장 잡는 거에 그런 거에만 신경 쓰지 정치나 그런 거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그런 약간 1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학비 때문에 싸웠죠. 학비 때문에 싸우고 매년 있죠. 학비 네, 때문에 저 맞아. 다닐 때만 해도 삭발해가지고 막 학비 문제 때문에 맞아. 우리 그거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우리가 그런 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직접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은 그랬죠. 이화여대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하지 않았나. 요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시선을 요즘에 일어나는 정치 문제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한번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여러 가지 좀 기사를 읽으면서 미르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르 재단하고 K 스포츠라고 하는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미륵이 돼요. 미륵. 그러니까 K가 받침이. 네. 그래서 미륵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랑 최태민 씨가 박근혜한테 펌프질을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진짜 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박정희도 구리 씨는 아예 그 사람을 위한 탄생제도 지내는 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아 진짜요?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 네. 구미시에서는 탄생제도 드리고요. 구미시에 있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장로교 교단들이 뭘 지내냐면요. 박정희를 위한 추모 예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 구미시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구미시에서 살고 싶지 않은 제 첫 번째 도시가 구미예요. 요즘 사고도 많이 나던데.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네. 거의 그 구미시장이 저번에 네. 그 탄생제 지낼 때 네. 박정희를 향해서 반신 반인이신 이러면서 그 한참 논란이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했어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신 그러면서 축사를 한다니까 실제로 그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볼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최태민하고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씨한테 박근혜 당신은 미륵이다. 미륵으로 그러니까 환생한 미륵으로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미륵 있잖아요. 그 누구죠? 우리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드라마 있는데 그 고현정 나온 드라마 있잖아. 그 뭐야? 미실 나오는 미실 거. 나왔던 그 여왕 이름이 뭐죠? 선덕여왕. 선덕여왕.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살아있는 미륵이었잖아요. 그런 거 진짜라니까. 그래서 환생한 거예요? pom프질을 한 거지. 이건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땐 그래요. 이건 추론인데. 네, 요것도 편집됐어요. 아니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편집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래서 최태민하고 최순실이가 박근혜한테 당신은 살아있는 미륵이다. 미륵으로 환생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부처가 미륵을 보내준 거다. 그래서 미르재단이라고 만든 게 아닌가. 박근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박근혜도 실제로 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문제는 미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문제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에서 있는 비리가 있으면 엄단하게 처벌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댓글을 보면 이제 또 박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들의 지금 의심은 뭐냐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진정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엄벌 처벌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다른 게요. 우리 MB는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는 좀 달라요. 박근혜는 진짜로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 자기 해먹으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라고 한 사람한테 펌프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돈이 박근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해야 돼. 사실관계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도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실제로 그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퇴임하기 전에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먹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해먹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해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터진 거지.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이나 이쪽 그 비선 라인은 이게 뭐 최근 몇 년 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박근혜 씨가 처음 정계 입문할 때부터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이랑 저번 대선 때 이명박 씨랑 박근혜 씨가 서로 이렇게 당내 경쟁을 한나라당 안에서 경쟁할 때 이 문제를 최순실이나 채템 문제를요 이미 그때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언론 쪽에서는 알고 있는 다 라인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증거를 못 찾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기자들이 파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사실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사건들이 아닌 거야. 이미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쪽 라인이나 이게 누가 키웠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고 뒤에 후견인이 누구고 이런 문제들은 다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를. 결국에는 조만간 정리가 되면서 터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랑 최순실 씨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박근혜를 보좌하면서 이 사탕 발림을 했겠죠. 제가 볼 때 이것 외에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미륵이라고 막 설득을 한 다음에 자기는 그래서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혹 다시 이 큰 사건 앞에서 자주 유체이탈화법을 쓰잖아요. 박근혜 씨가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니까. 진짜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미륵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측근들이 옆에서 그런 말을 해주니까 자기 진짜 그렇다고 믿을 수도 있다고 이 사람은. 왜냐하면 박근혜 씨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인생을 스스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공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우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요게 약간 위험 수위가 좀 있어서 위험 수위가 있지. 네, 이거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고소는 안 들어올 거야. 이 정도 가지고 고소는. 고소 들어오면 어떻게 몰라 나는 몰라. 편집 잘하시겠죠 알아서. 뭐 암살 같은 것도. 검은 양복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이 최순실 사건 앞에서 우리는 박근혜가 스스로 미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우리 미륵설을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우린 요걸로 밀어야 될 것 같아. 왜 다른 얘기들은 다른 신문사들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뭐 한 얘기들 많은 거 우리 또 반복해서 할 필요 없지. 미륵설을 우리가 새롭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건 전적으로 조나단의 생각입니다. 그래? 고소해 주시면 땡큐고. 네네.